네, 이번 시간에는 조직과 관리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먼저 전통적 조직 이론을 살펴보면요. 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직과 환경과의 관련성에 의하여 조직의 특성에 따라 조직을 분류하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직의 특성에 따른 구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과학적인 관리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과학적 관리론은 환경과의 교류에 있어서 폐쇄적인 특성이 있고 또 이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테일러는 그의 저서인 과학적 관리의 원칙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하는데요. 조직 내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위해 먼저 시간과 동작을 고안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직무 과정의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테일러의 나름대로 직업적 배경의 이해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과학적 관리론의 성립 배경과 또 기본 전제 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는 생산성의 중요한 시대적 배경의 어떤 그 배경을 통해서 효율성과 생산성에 관심을 갖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였죠. 특별히 1878년부터 1890년까지 필라델피아의 한 철강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어떤 실제 능력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일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감독하는 관리자들은 체계적으로 공장에서의 작업을 연구해 본 경험이 없고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에 테일러는 공장의 직무를 분석하고 각 직무마다 표준화된 나름대로의 작업 방법을 개발해서 노동자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지불하는 형식의 새로운 보수 체계를 도입하게 됩니다. 테일러는 각종 철강회사나 기계회사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직무 형식을 재설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필요에 대처하는 휴식시간 제도도 도입하면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임금제를 시행할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테일러는 이와 같이 개발한 표준화된 작업 방법과 또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임금제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생산량을 상당히 증가시켜 총체적인 생산에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 산업계의 상황으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미국으로 해외 이민이 급증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또 산업화가 급속하게 촉진되었던 시기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로 저임금과 미숙련 노동자 중심의 경영을 하는 삶이 시작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테일러는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인 관리를 통해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일명 테일러 시스템 혹은 또 테일러리즘이라고 이렇게 과학적 관리론을 창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은 이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전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를 이롭게 하면서 인간의 경제적 동기유발을 통해 반복적인 생산 과정에서 효율성을 가했다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학적 관리가 생산 활동을 계획하고 또 조직화하면서 통제할 때 경험적 연구에 의하여 발견된 규칙은 매우 유용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따라서 노동자의 어떤 과업은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설계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과업 수행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는 노동자의 어떤 동작 연구와 또 시간에 대한 연구 이것을 통해서 근로자의 표준 생산량을 나름대로 설정하고 그에 의하여 또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연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업의 설계와 또 과업 수행 방법의 결정에 대한 과학화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곧 주어진 과업의 달성도에 따라서 임금의 여부를 연계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임금 결정 체계의 개발을 하는데 이 개발은 오늘날의 소위 이제 성과제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성과제도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큰 의미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과학적으로 설계된 과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러한 과학적 시스템은 분업에 따른 과업이 배치에 대한 제한을 가능하게 하였고요. 예를 들어 하나의 생산품을 생산할 때 1인 생산 총시간보다는 여러 명이 분업할 때 시간이 8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한 기능식 조직으로 변환될 때 더욱 시너지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 관리자와 근로자가 책임을 적절하게 분담할 수도 있고, 과업이 과학적 수행을 위해서는 상호 협동해야 한다는 조직적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이제 관리자와 생산자가 서로 간에 상호 협력할 때 이러한 조직의 생산성이 극대화되어지고, 또 이러한 공동 협력으로 나름대로 산출시킨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한다면 바로 이것이 상호 이득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 협력으로 나름대로 산출시킨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한다면 이 또한 상호 이득이라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학적 관리론은 미국 산업계에 영향을 미쳤고, 직무를 전환하고 나아가서는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해서 미국 산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과학적 관리론은 생산 극대화의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통해서 체계적인 조직 연구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나름대로 폐쇄 그리고 합리적 조직 이론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성과급 제도와 시간과 동작 연구를 통한 직무 연구와 과학적인 선발과 훈련 등의 방식은 곧 현대사회의 그 인사관리 분야에 적용되고, 각종 조직 경영과 운영을 나름대로 기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조직 경영과 운영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다시 말하면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에서 보듯이 인간의 기계화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조직과 구성원들의 합리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은 조직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 유인에 의하여 동기가 유발되는 어떤 타산적이며 합리적 존재라는 것에 국한시켜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은 하나의 기계장치와 같이 설계되었고, 나아가서는 조직 구성원들은 본질적으로 기계의 부속품으로 간주되어 나름대로 인간의 기계화와 나름대로 비인간화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을 조직 내의 과업량만 이제 수행하는 기계의 부품과 같은 존재적 가치를 임금만을 위해 일을 하는 존재로 간주하여 인간의 사회와 또 심리적 측면이 무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날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각 조직이 처한 상황적 문제를 나름대로 간과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과학적 관리론의 특징은 나름대로 일의 과학적 지식을 연계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경영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첫 번째 과학적 업무 분석, 예를 들어서 과학적 지식이란 경험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지식이고, 더 나아가서는 경험적 방법을 통해 규칙을 찾아내어서 수학적 공식으로 제정해서 일에 대한 지식이 객관화된 문서나 매뉴얼 등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관리와 실제 작업 간의 역할에 대한 분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관리자와 작업자의 책임을 구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관리자와 작업자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을 다루는 사회복지 조직에 과학적 관리론을 적용한다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챈들러의 이론인데요. 이 챈들러의 이론에 의하면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바로 기업이 채택한 전략과 그리고 조직 구조 사이에는 바로 매우 밀접한 상관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론에 의하면 조직의 성장과 그리고 조직 구조 차원에서 볼 때 기업들이 초창기에는 한정된 제품을 생산하였기 때문에 직권화된 조직 구조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때요? 기업들은 제품의 계열의 확장과 함께 기능에 대한 조직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원, 다시 말하면 이 공급 업체에 대한 의존성에 대해서 기인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공급처를 기업에 대한 조직의 내부로 끌어들이는 수직적 통합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구조적 조정이 없는 성장은 바로 이런 경제적 비능률로 이끌 뿐이고, 기업의 활동이 새로운 사업 분야로, 새로운 기능으로, 새로운 제품 계열로서 확장되어 가는 데서 오는 새로운 관리상의 필요성에 부응해서 새로운 조직 구조가 개발되지 않는다면 성장과 규모의 기술과 또 재무와 인사적인 정체성은 실현될 수 없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고전적인 관료제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베버는 권한의 형태에 따라서 조직을 크게 전통적인 권한이다라는 부분과 합리적 법적 권한과 그리고 마지막 카리스마적인 권한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첫째, 전통적 권한이란 뭘까요? 전통적인 것을 신성한 것으로 인식하고 전통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또 피지배자는 그 권한에 복종하는 관계에 있는 권한을 뜻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권한은 바로 전통적인 소위 가부장제에 의한 부권 및 영주의 권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인 법적 권한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합리적 법적 권한이란 뭐냐 하면 조직의 규범적인 나름대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규칙이 합리적이고 또 합법적으로 제정되어서 이러한 근거로 제정된 규칙에 복종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권한을 뜻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합법성에 근거한 신념에서 규칙의 제정과 실행이 모두 합리적 또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종은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합리적 관료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카리스마적 권한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권한은 지배자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지배자와 헌신적인 복종자, 이런 상호 간의 밀접한 관계에 의하여 존재하는 권한을 뜻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권한은 고대의 신권 정치나 또는 정치가 등이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베이버는 바로 관료제를 설명할 때 이와 같은 분류를 통하여 합리적 또는 법적 권한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관료제를 조직의 구조에 나름대로 적용할 경우에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의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관료제의 특성은 직위에 의한 권한이라는 것과 직위의 권한과 임무는 문서화된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관료제의 특징은 임무 수행의 비인격화로 나타날 수 있고요. 관료제들은 이러한 지배자의 개인적인 복종이 아니고 법규에 의한 나름대로의 직위의 담당자로서 직위의 목표와 법규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공식적인 임무 수행에는 개인적 특성이나 기호가 영향을 주지 않는 소위 비인격성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관료의 개인적 능력이나 또는 특성과 무관하게 바로 조직의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료의 채용은 나름대로 과거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혈연에 의한 추천에서보다도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선발 기준을 가진 채용 기준을 통한 인원 선발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베버의 관료제는 바로 업무 수행에 대한 규칙과 절차를 공식화하고 업무를 분업화해서 각 분야의 유능한 기술을 가진 전문인을 양성해서 서로에 의해 명령과 수행이 관리되고 또 분업화된 직무를 통해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료제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료제는 오늘날에도 많은 조직이 이것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관료제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와 수단의 전치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료자들은 조직의 목적과 목표 그 자체보다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인 규정이나 절차 등을 오히려 중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관료제는 규정이나 규칙에 고착되는 경우가 많게 되어서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능력이 결여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관료제는 인간성의 상실과 무사 안일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관료제의 지나친 표준화의 추구는 바로 조직의 구성원들을 기계의 부속품과 같이 느끼게 하고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잃게 하면서 바로 이 상사의 명령에 의해 책임을 회피하는 바로 무사 안일주의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과 같은 사조직보다는 안정된 공조직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성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볼 때는요,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합법적 권위가 기반이 되어서 일하는데요. 이에 대한 관료제 조직의 주요 특성을 정리를 한다면, 첫째는 미리 합의된 성문화된 규칙에 의해서 모든 일이 수행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문성에 근거한 분업의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권한과 책임을 직권화한 위계적인 구조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명백하게 선이 그어진 권력과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관료제 조직에서 조직 구성원들은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하여 일하고 이를 기준하여 행동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료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나름대로 상부 구조의 권력이 집중되는 비민주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휴먼 서비스와 같은 비일상적 그리고 비규칙적 업무 환경하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객관적 규칙의 적용으로 인한 비인간화와 목적 전치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잡하고 경직된 규칙들로 인해서 창조성이 상실될 수 있고, 이것은 각종 아이디어 혁신을 통한 구조개혁과 도전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관료제의 가장 큰 역기능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역기능으로는 관료제의 특정인 규칙, 그리고 비인격성, 그리고 고정화된 명령 체계, 그리고 나름대로 법문 용례라고 볼 수 있죠. 법문 용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법문 용례는 다른 말로는 레드 테이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과 함께 경직성 그리고 비융통성으로 인해서 관료제의 합리성과 능률성은 감소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간관계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료제의 폐단에 따라서 메이어와 윌리엄 딕슨은 인간관계적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론자들은 바로 호손 실험이라는 실험을 통하여 공장의 조명과 인간관계 등이 바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실험 결과에 따라서 조직 내부의 집단이나 비공식 기구에 의해서 또는 조직 외적인 요인인 개인의 태도, 가치, 신념 등 형태가 곧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관계론은 바로 인간관계 접근에 대하여 규범적 조직 이론의 성격을 띈다는 점에서 마치 그 점에서 합리적이고 또 합법적인 모델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만 차이로는 인간관계적인 접근에 있어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관계 이론의 최초로 바로 조직의 구성원을 사회 심리적 욕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인간적 존재로 간주하고 있는데, 바로 호손 효과라는 인간적 접근을 통해서 인간관계적 접근이죠. 바로 공식적인 조직을 설명하는데 바로 비공식 집단의 존재와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론의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론의 특징은 근무 환경과 인간관계라는 비공식적인 조직 구조에 보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물리적 작업 조건으로 작업장의 밝기, 온도, 휴식시간과 임금 인센티브 등이 바로 생산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해서 오히려 과학적 관리론의 명백한 한계를 발견하면서 조직 내에서 작업자들은 고립된 개념으로의 개인이 아니며 다른 개인들과 사회적인 관계 맺기를 하는 집단 속의 개인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욕구로 집단의 지지, 교우관계, 또 집단 승인, 인정, 지위,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 등이 나름대로 생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직 이론의 초점이 바로 비공식 조직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공식적 조직 또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을 이해하고 활용할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인간관계에서 비공식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이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도 변화하는 환경에 반영하는 개방적 이론은 아니고 내부적 환경을 고려하는 폐쇄적 이론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뉴턴의 기계론적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는 고전적 조직이론과 신고전 조직이론,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론이죠. 인간관계론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모든 조직체가 동일하다라는 가정에 입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고전적 조직이론에 공헌을 한 버나드와 의사결정학파에 기여한 사이먼, 이 두 모두는 바로 이러한 기여와 유인 그리고 나름대로 만족 균형 체계 간의 유지를 강조하면서 환경보다는 바로 조직의 내적인 역동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균형 모형적 폐쇄 체계 이론가라고 불리우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토론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